많이 오셨네요. 네. 제가 뭐 별로 긴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저는 그 경남대학교 사회학과의 양승훈 교수이고 오늘 지역 청년이 겪는 수도권 바깥에서 먹고 살기. 요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어쨌든 지역 청년이 겪는 이야기들을 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제 소개 뭐 다 해주셨으니까 제가 뭐 더 보탤 건 없는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원래 저는 서울서 나고 자라고 군 생활도 수도권에서 했는데 제가 이제 조선소에 가서 이제 2012년부터 이제 조선소에서 한 5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로 오게 돼서 그게 이제 17년인데 그러니까 5년 동안 조선소 근무를 하고 그 뒤부터 이제 학생들을 제가 마산에서 이제 계속 만나고 있고 사실 이 조선소에 가기 전에도 글은 썼습니다. 경향신문에 2030 콘서트라는 코너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뭐 이런저런 그때는 제가 청년 논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청년입니다. 청년은 아닌데 그때 뭐 그때부터 갖고 있던 기본적인 문제 의식을 계속 이제 키워 나가게 됐고 뭐 학교에 가니까 저는 그냥 잘 노는 사람인 것 같아요. 청년들하고 잘 놀고 여기 보면 왼쪽 상단에 천연우 작가라고 있는데 여기 용접공인데 이 친구가 경남대로 찾아온 거거든요. 저 만나러.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해서 이제 글쟁이라는 이제 업보를 이 친구에게 씌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여튼 이제 문턱이 낮은 저는 연구실을 되게 지향하고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 그냥 놀러 오는 약간 사랑방처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을 오늘 그냥 공유하게 되는 자리가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게 먹고 살이 지역에서의 먹고 살이인데 이제 주로 이제 일에 대한 경험들 오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바로 이 페이지인데 지방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심심치 않게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뭐 코로나 즈음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 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런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 뭐 지방에 있는 청년들 특히 사실은 지방에 있는 청년들 이야기가 굉장히 한정되었다가 뭐 일하는 청년들 얘기가 사실은 이제 나오기도 시작하고 뭐 지역에 있는 여성들 나오고 사실은 이게 다 뭐 때문이었냐면 인구 때문이죠. 예, 지방에서 이제 청년들이 유출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관심을 갖게 됐고 좀 들여다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청년들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 청년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물론 이제 인구 때문이기도 했지만 뭐 지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지방 문화도 그렇고 뭔가 봉건적이다, 가부장적이다. 뭐 예를 들면 영남에 뭐 TK, 뭐 안동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뭐 보수적이다. 제가 뭐 안동을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이야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혐의를 씌우기도 하고 어딘가 이게 우리 굉장히 지금 사실 우리 인구 전체 50%가 넘게 수도권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면 서울 사람, 수도권 사람이 훨씬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면 뭔가 어색하죠. 이제 지방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 지방이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경기도 벗어나서 잘 안 가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뭐 근데 그냥 여담인데 경남에서 안 가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원도를 잘 모르더라고요. 강원도는 지도에 없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바다를 가려면 해운대를 가면 되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수도권 사람 관점에서는 뭔가 이 지역 사람들 청년들 굉장히 이상한가 뭐 하여튼 어색한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지방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하고 수도권에 너무 많이 모이니까 집값도 오르고 경쟁도 너무 치열해지고 우리 청년들이 생애 주기를 계속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생애 주기의 다음 단계를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이렇게 관심을 갖냐면 사실은 지방에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울산 굉장히 부자 동네, 포항 굉장히 부자 동네, 뭐 거제에 살면 힘 들고 고되지만 어쨌든 뭐 조선소 잘 되니까 부자 동네 이랬는데 그런 지역들이 어렵다는 뉴스도 사실은 나온 지 한 10년 됐습니다. 조선업이 어려워졌다고 뉴스에 나온 게 요즘 좋아지고 있지만요.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제 조명을 받게 되는 게 지역이고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청년들
이런 식으로 조명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 청년들의 구체적인 목소리에 생각보다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에피소드로 몇 가지를 전해 듣게 되거나 그냥 사회적 사실들을 갖고 이 친구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수도권하고 견주어서 비교를 하게 되는 우리의 관성이 있고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이 구조라는 것들도 굉장히 변동을 겪고 있는데 서울에만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돼 가지고 저도 뭐 제한적이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게 됐고 여러분과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 예를 들면 일종의 이미지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에 살면 뭔가 희생당하는 것 같다. 비수도권에 살면은 뭔가 열악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면 뭔가 이 굉장히 일자리도 없고 뭐도 없고 부족한 가운데 그냥 간신히 숨붙이고 사는 생존자 같다. 이렇게 보는 일정한 시선이 있죠.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학이 서열화돼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은 서울에 있는 서울 소재 대학들보다 좀 서열이 떨어지니까 뭔가 차별받는 것 같고 혹은 고립돼 있는 것 같고 착취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뭔가 겸연쩍은 주체라고 제가 써놨는데 복화광의 사회학이라는 책에 이제 이런 이제 말이 좀 써 있어요. 극적극적 한다는 걸 뭐 물어보면 대답을 잘 이렇게 뾰족하게 못하고 이렇게 예예예 뭐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패기 없고 주눅 들고 뭔가 포부를 밝혀봐라 그런 말을 잘 못하고 넓은 세상에 도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태도로도 약간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뭔가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사실은 지역에서는요. 요즘에 능동적인 주체들을 찾느라 혈안이 돼 있습니다. 요즘에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말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지역의 공가, 빈집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를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의 공간으로 만들고 그거를 또 유튜브에 올리고 또 그걸 통해 사람들을 네트워킹을 하고 막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활기를 활기가 차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들 이런 것도 있고 뭐 지역에 가면 온갖 코디네이터가 많아요. 사회혁신 코디네이터,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온갖 활동가 코디네이터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걸 아마 이제 지역에서 찾는 어떤 주체들이겠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요런 세 가지 버전 정도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일종의 첫 번째가 일종의 위치인 거라면 두 번째 겸연적인 주체는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활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정을 하고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굉장한 역설이 있어요. 만약에 저 희생자, 생존자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배신자가 됩니다. 맞잖아요. 지역에 있어야 사실은 뭔가 동청의 시선이나 이런 걸 받겠지만 떠나게 되면 배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역량의 관점에서 이 겸연적인 주체들이 그러면은 또 사실은 넓은 세상에 도전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 활동을 또 하려면 어디로 가냐면 또 결국에 수도권으로 가게 됩니다. 이탈자가 되는 거죠. 많이 배워서 사실은 지역을 융성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탈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역량 관점에서 이제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하는 청년들의 딜레마는 뭐냐면 하면 할수록 뭔가 개미지옥인 것 같아. 굉장히 너무 많은 일들을 부과하게 되고 사실 이 로컬 크리에이터나 뭐 도시재생 사회혁신 활동가들이 굉장히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또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이러한 문제들 이런 딜레마가 사실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발생하는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사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치인이 말할 때도 있고 그냥 뭐 일반적인 청년들이 이야기할 때도 있고 사실은 저 같은 연구자나 교수들이 말할 때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질문을 거꾸로 뒤집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청년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묻기 위해서는 이 청년들이 어떤 고정된 예, 위치나 역량이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하면 안 되고 이들을 둘러싼 상황이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가를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당연히 이제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노동시장이라고 하죠. 지역의 노동시장이 세대, 그다음에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 그다음에 노동의 양식, 방식,
그다음에 젠더의 이슈 모두가 굉장히 집결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순이 굉장히 터지는 지점이면서 하지만 이런 쟁점으로 뭔가 정치가 조직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이번에 대선 결과가 또 나오지만 빨간당 파란당이 지역을 경계로 그냥 뭔가 행정구역을 가지고 분할이 되지만 이런 이슈로 사실 구획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먹고 사는 문제 자체는 여기 지금 뭐 요즘에 전환이라는 얘기가 뭐 혹은 제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 산업이 바뀌어야 한다. 뭐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라는 얘기가 뭐 지난 정권 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원하청 간의 임금의 격차가 크다. 혹은 이제 지역은 자력 갱생이 불가능하니 도시들을 광역을 엮어서 메가시티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알고 보면 다 이 문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외따로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사실은 구체적인 이 지역 청년들이 먹고 사는 경험, 이 경험과 사실은 연결돼 있는 이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노동시장 그리고 지역 청년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미신을 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래서 그 왜 해야 하냐,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들의 서울대만큼의 자원을 투자하면 이제 굉장히 입시의 병목이 사라진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굉장히 미심쩍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시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합을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되지? 라는 것과 이 문제의식은 사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노동시장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을 표준 취업 경로, 이런 표현으로 제가 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표준 취업 경로라는 건 우리가 선망 직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좋은 일자리죠. 좋은 일자리를 가기 위한 게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공채, 뭐 대졸 공채, 혹은 국가고시, 뭐 공무원 시험, 교사, 혹은 공기업 시험, 이런 경로로 사실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얘기만 우리가 노동시장 이야기로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천공항공사 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때도 이제 그러한 시선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 얼마나 비중이 되는가를 보면은 사실은 이런 노동시장의 일자리는 건국 이래 1948년 혹은 45년 해방 이래 10에서 15%를 넘은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았던 적은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서울 소재 대학 그리고 거점 국립대, 뭐 거기에 과기원 정도까지 합해 볼까요? 그래 봐야 3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30%의 사람들이 2대 1의 경쟁을 하는 노동시장의 자리를 갖고 우리는 청년들의 모든 노동시장의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걸 계층 관점에서 보자면 10에서 15%니까 85에서 90%는 사실은 시험 봐서 가는 일자리와는 좀 다르고, 사실 일자리라는 건 굉장히 다른데 그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일자리들이 대부분 수도권 밖에 많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실은 공채라는 것도 굉장히 와해되는 제도거든요. 요즘엔 뭐 대기업들도 수시로 채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외의 일자리가 훨씬 많고, 그런 일자리들은 대부분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교원 혹은 전문직이 아니고 중견, 중소기업에 있는 일자리들. 그 요즘에는 이제 플랫폼 노동이 좀 더 추가됐겠죠. 여러 가지 이제 비정형 노동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일자리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고, 여긴 지역성이라는 문제도 있다. 예, 저는 뭐 그런 방식으로 좀 우리가 일단 전체 일자리라는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하나의 신화를 더 깨고 이야기를 뒤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여성하면 문화하고 엮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제가 예를 들면 부산시 인구위원이고요. 인구자문위원이고, 경남 함안군 인구자문위원이고, 창원시 인구자문위원이고, 그다음에 울산 남구 인구자문위원이거든요. 그 뭐 거기 대부분 이슈는 청년 유출 때문에 부른 거죠.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짝을 잇냐면, 여성은 문화가 중요하다. 여성에겐 문화가 중요하다. 뭐 그다음에 청년에게 일자리가 중요하다. 여성에게 또 주거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가끔 굉장히 이상해요. 이 말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여성들은 여기 공연장인데 공연장이 없어서 지역을 떠나는 걸까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뭐 그러니까 이건 뭐 양쪽 젠더 혹은 N개의 젠더를 다 포함해서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만 또 주면 되는 것이냐. 굉장히 사실은 그렇게 보기에는 이게 교차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인데 그냥 우리 하고 있잖아요. 청년 일자리 정책, 여성 문화 정책, 여성을 위한 문화 정책. 이게 굉장히 이제 이상한 얘기이기도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비수도권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 관점에서. 이게 뭐냐면 남초 지역입니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면 모두 다 남초 지역입니다. 수도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초 지역입니다. 예. 근데 여초 지역이 된 이유가 문화 때문이라고 이제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인과관계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지역에서 떠난 여성에게도 물어보고 떠나고 싶어하는 여성에게도 물어보고 남고 싶어하는 여성 청년들, 제가 말하는 여성은 다 청년, 19세에서 34세를 우리가 청년 기본법으로 이제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왜 떠나냐고 물으면 여성들이 훨씬 더 큰 이유로 일자리를 이야기합니다. 1번은 뭐 2번, 3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로 일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성 정책을 지역에서 여성 정책을 자꾸 문화하고 연결하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도 좀 벗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역 관점에서 사실은 노동 문제가 여성 청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핑크 칼라 일자리, 우리 돌봄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 문제가 있고 관광 산업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주력 일자리입니다. 지방에서의 여성 일자리는 밑에 써놨지만 사무보조직을 다니다가 사회복지사 시험을 보거나 요양보호사를 엄마나 이모를 따라서 하거나 혹은 그도 마땅하지 않으면 다시 단기 교육 과정으로 간호조무사를 따거나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사도 있어요. 이렇게 정리되는 커리어가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되게 되는 여성의 일자리와 연결이 되는데 이런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여성 이야기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거 제 논문이에요. 제가 2021년에 쓴 논문이고 지금도 계속 추적은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공장에 갔던 남학생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 뒤에는 이제 여학생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앉아서 하는 게 어색합니다. 그냥 서서 좀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벌떡 일어나서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찾는 청년, 공장을 떠나는 청년입니다. 제가 지금 마산에 있잖아요. 마산은 2000년대 후반에 세 도시가 합쳐져서 마산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마창진이라고 하죠.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져서 그때 마산 사람들이 굉장히 오판을 했습니다. 마산이 족보 있는 도시잖아요. 그 일제 시대부터 이제 조계지도 있었고 굉장히 역사가 있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창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마산에서 이사 간 사람들이에요. 창원에 신축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원래 마산에서 창원으로 통근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제 공모를 해서 투표를 하면 당연히 마산으로 바뀔 줄 알고 원래 창원이 마산시 안에 있었어요. 또 한때는. 그래서 창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 창원을 선호해서. 그래서 마산에 있는 청년들, 제가 있는 마산에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 다 창원 청년들이죠. 인구 관점에서도.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사실은 공장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근데 공장에서 알바는 많이 하는데 절대로 제조업체를 가진 않아요. 이 딜레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지역의 노동의 사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여기에 다 어딘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뭐 안 가보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마산을 여행을 오시는 분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마산에 여행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저희 한 분 계세요. 아, 두 분, 네. 아니면 뭐 누구 지인이 있어가지고 혹은 이제 친척이 있어가지고 가는 경우 말고는 제가 그래서 요 마산에 있는데 마산이 여기 있습니다. 원래 마산도 공업 도시였습니다. 산업 도시였습니다. 옛날에 한일합섬이 있었고 우리 수출 자유지역이라고 보세를 하는 거기에 소니 공장도 있고요. 노키아 공장이 굉장히 예전에 컸어요.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 이 지역 우리가 동남권이라고 할 때는 보통 경남, 부산, 울산을 합쳐서 동남권이라고 하고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조업 클러스터입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사실은 아시아에서도 손꼽는
제조업 클러스터죠.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제조업과 연관된 일로 먹고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제 1등은 아니고 그 울산에 가면 현대중공업이 있고 거기 미포조선도 있고 거제에 가면은 양대조선소가 있습니다. 대우가 아니고 이제 한화가 됐는데 한화와 이제 삼성중공업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석유화학도 있고요. 석유화학 울산에 있고 자동차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있죠. 그다음에 창원에 여기 지금 이제 두산아트센터인데 그 두산중공업 뭐 요즘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퓨얼셀 뭐 이런 종류의 기계나 혹은 이제 그런 2차 전지 혹은 이제 수소 전지를 하는 연료 전지를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뭐 항공기, 방산 뭐 다 있죠. 그다음에 철강도 있습니다. 포항도 사실은 포항은 여기 있는데 동남권으로 포함하기도 합니다. 경북이긴 하지만 그 경주가 굉장히 재밌는 도시입니다. 경주가 자꾸 여담만 하면 안 되는 큰일 났네요. 경주를 놓고 두 도시가 계속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앞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과 포항이 그렇습니다. 포항 관점에서는 같이 경북이고 원래부터 옛날에 불국사에 다 우리 관광객을 다 우리 여기 포항제철을 들렸다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경주에 뭐가 있냐 관광단지 보문 관광단지가 있거든요. 뭐 이제 그런 데서 회의 많이 했다 이러는데 사실은 또 그 경주에는 뭐가 많냐면 현대자동차의 협력사들이 많습니다.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이 많고 그 업체들이 전부 다 경주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유권을 놓고 마치 가져갈 것처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요. 지리 교과서에. 남동임의 공업지구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여기는 1963년에 울산에 공업센터라는 게 생기거든요. 여기. 그리고 여기 국가 산단 1호가 여기 울산 산단이에요. 울산 국가 산단. 요즘에 산단을 보통 국토부나 산업부나 지자체가 관할하는데 저 때는 청와대가 관할했습니다. 그러니까 맘먹고서 사실은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지역이 이 지역이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쇠를 만들어서 배도 짓고 차도 만들고 뭐 여기서도 배 짓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역들의 특징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를 제조업이 만든다. 그리고 고용도 대부분 혹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제조업이 달성한다. 그런 게 있고요. 우리는 그래서 뭐 울산, 포항, 거제만 생각하지만 창원만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 경상남도 전체가 조선업 기자재 벨트고요. 경북 전체가 자동차 부품 벨트입니다. 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경공업도 아까 있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경공업이 대부분 베트남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동남아로 많이 갔다. 그래서 우리 나이키 신발도 사실은 부산에서 만들었어요 예전에 다. 고무 이제 신발 공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공업이 대부분 예전에 여성을 고용했어요. 근데 경공업이 많이 없어지니까 공장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남성적인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남성들이 하고 공장에 들어가면 90%가 남성이고 제조업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산직이 많습니다. 이따가 할 얘기를 지금 막 땡겨서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뭔가 노동의 이슈들, 노동시장 이중 구조랄지 정규직끼리는 노조가 있으니까 평등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다 이 지역인데 최근의 이슈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일자리가 많이 안 늘어나서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지역의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경남대학교에 가서 굉장히 놀란 것은 여름에 계절 학기를 안 듣고 분명히 학점이 그렇게 좋진 않았을 텐데 계절 학기를 안 듣고 사라졌다가 9월에 돌아오는 남학생들이 많았습니다. 2017년에. 그러면 시커매져서 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새하얘져서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커매져서 오는 친구들은 남학생들 조선소 알바 갔던 친구들을 새하얘진 친구들은 LG전자 가전제품 만드는데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 맞다가 온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의문이 시작을 했습니다. 공장 알바를 이렇게 많이 하네. 얼마 받는지도 처음에 몰랐거든요. 얼마 정도 받을까요? 한 300만 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월에. 그래가지고 300만 원씩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300만 원을 2달 이상 세 달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6월에 절반 좀 넘게. 그 다음에 이제 7월, 8월 하고 9월에 조금 더 가면 날짜 대충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학비와 술값이 나와요. 네.
그리고 후배들에게 생색도 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럼 도대체 이 친구들의 이 경험은 뭘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동네에 이제 아는 형 워크넷 알바 천국 사이에서 알바와 근데 이제 그 알바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막 자격증도 땄다는 거예요. 알바하러 갔다가 왜냐하면은 어떤 일들은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기계를 깎기 위해서 선반을 다루기 위해서도 일종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전기 기사는 아니지만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하고 용접은 당연히 용접사 자격증을 따야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런 거 있으니까 가서 관리직 해라."라고 제가 제조업체에서 그런 거 자격증이 있으면 좋아하거든요. 품질 안전 이런 쪽 자격증이나 기술에 대한 것들.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졸업할 때가 되면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이제 그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이야기고요.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노동 시장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알바를 하게 되고 어떤 정보들이 돌고 있는가? 그리고 학교에서 제안하는 일자리들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거에서 벌어지는 성별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들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많다고 느끼세요, 청년에게? 지방에서도 일자리가 많습니다. 항상 구인 수요가 구직 수요보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일자리는 없다는 걸 다 압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배경의 이야기들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좋은 일자리가 적다 혹은 많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빠 세대보다, 삼촌 세대보다, 내가 아는 형보다 이게 항상 기준이 준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려면 가는데 좋은 데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건 당연히 제조업체들이 대기업들은 생산직을 안 뽑고 정규직으로 하청업체들은 뽑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좋은 처우를 해주기가 어렵고 하청업체를 가서 했던 경력이 산입이 안 되고 이런 일들과 연관이 돼 있겠죠. 어쨌든 잘 알아요. 잘 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뭐 제가 겸연쩍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은 이게 다 정보의 경로 의존이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에서 누군가 일자리를 제안하는 거 교수님이 혹은 학교에 있는 취업센터에 제안하는 거나 학교에서 제안하는 알바 일자리는 어떤 게 있죠? 근로장학생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자기들이 아름아름 알게 되는 정보가 더 좋고 사실은 그런 정보들을 따라서 따라다니다 보면은 사실은 그게 더 낫다는 전망을 갖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제한되는 일자리나 자기들이 그냥 어 정보지 혹은 알바 천국에서 보는 정보랑 큰 차이가 없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성으로 학교들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라는 걸 사실은 비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수도권에서도 하지만 근데 이런 일자리들이 사실 이거 해 갖고 잘 풀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잘 풀리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절대 없고 사실은 그러니까 취업 지원처를 안 가고 취업하는 게 사실 학생들 같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거길 안 경영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가는 거.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굉장히 잘 된 선배나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수도권으로 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지역에서 정보의 소통에 이제 뭔가 좋은 경험을 누적하는 데 어려운 건데 그러다 보면 그냥 지역에서 동네에서 있는 선배들 따라다니는 게 사실은 자주 벌어지는 일이 되는 거고 뭔가 시험 공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방에서 거점 대학을 가는 거 아닌 이상은 사실은 좀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그런 부분은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극적극적하면서 뭐 할래? 알바는 뭐 하고 나중에 취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극적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종류의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귀인을 만나는 것이 귀인을 사실 만나야 취업이 지역에선 잘 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왜냐하면 공식적인 루트로 하는 일자리가 현찮다면 사실 귀인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회학자 그라노베터라는 사람이 일자리 구하기 이런 책에서도 실제로 누구를 굉장히 느슨하게 잘 만나는 거, 느슨하게 만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의 귀인이 탁 튀어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런 게 지역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링크 플러스 IPP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턴십 가면은 뭐 현장 실습생이니까 임금을 다 주지 않고 거기다 보조금을 좀 보태주는 형태로 하기도 하고 장기 현장 실습을 가기도 하고 하는데 만족스러운 일자리는 잘 없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바나 취업 전망과 학교는 일단은 첫 번째로 유리가 된다는 거고요. 정보에 대해서 별로 신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이 굉장히 갈리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바하러 공장에 가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만 원은 어떻게 생기는 300만 원이냐면요. 예, 우리 그 표준 근로 계약대로 하고 우리가 법적인 노동법을 다 지키면은 9 to 6를 해야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몇 시간을 보태면 주 52시간 안에 들어오는데 사실 주 52시간도 일 되게 많이 해야 주 52시간인 거 아시죠? 8 곱하기 5는 40. 12시간을 특근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52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이 창원이나 거제나 포항이나에 있는 그 공장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통 일을 하냐면 어느 정도 일할까요? 7 to 7을 기본으로 하고요. 왜 7시냐면 아침 밥 준다고 해서 빨리 부르고요. 아침을 주고 그다음에 점심도 주고 또 저녁을 주기 때문에 7시까지 붙들려 있고 그러다가 물량이 많으면 10시까지 또 특근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말에 이제 또 주말 잔업을 하면 300만 원이 달성되는 거죠. 대충 맞춰줘요. 대충. 사실은 엄격하게 하면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대충 맞춰주고 근데 이 연구를 하던 시절에는 사실은 이제 52시간이 법제화가 좀 강하게 안 되던 시절이라 뭐 이런 게 작동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제조업체 가서 일해 가지고 복학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가서 그냥 형님들 따라다니고 저녁에 술도 사 주고 얼마나 좋아요. 딱 술 깨면 딱 출근하고 한 주 또 토요일 날 뭐 할 일 없는데 게임할 건데 뭐 가서 또 일하고 일요일 날 또 일하고 뭐 일요일은 쉬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도 잘 가고 하니까 하죠. 그리고 뭐 교차로 보고 가기도 하고 알바 천국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인 통해서도 많이 가기도 하고. 근데 왜 이 지역에서는 남학생들이 이 알바가 이런 걸 많이 했냐면 아빠들이 많이 공장을 다녀서이기도 해요. 별로 안 어색해요, 공장 가는 게. 예. 공장 뭐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부모나 주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없었고 잘 없고 뭐 다니나 뭐 그러면 뭐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제 여학생들은 사실은 또 여기서 굉장히 배제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동남권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중공업이고 성비는 90대 10에 달하고 있고 실제로 생산직은 95대 5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없고 우리가 아는 그 알바들을 합니다. 편의점, 학원, 근로장학생 혹은 서비스 계통에서 카페에서 일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미 이때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남학생들이 또 권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거보다는 사실은 사태가 조금 더 복잡하죠. 그래서 공장을 갑니다. 그래서 땡 하고 이제 6월 중순부터 알바를 시작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남학생들이 가장 많이 목격하는 건 사실은 아쉽게 안타깝게도 산재를 많이 봅니다. 물론 산재가 중대재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대재해만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다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뭐 이제 조선소 같은 데는 좀 중대재해가 나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재가 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방도 중요하고요. 난 다음에 사후 처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중대재해 그 처벌법이 이제 통과된 지 몇 년 됐지만 이제 소형 사업장까지 적용이 됐고 사실은 적용이 돼도요. 지금도 우리 공상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 제조업체에서는 이건 뭐냐면 병원비 그냥 대충 내주고요. 퉁 치는 거예요. 산재 처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치료비만 좀 주고 만약에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이러면 뭐 "한번 해 보든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겁을 주면 인제 그냥 그 돈 받고 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은 지금 알바하러 갔잖아요. 사실은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많은 정보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아빠들이 또 창원 같은 지역은 거제나 울산은 아빠라고 하는 건 70 년대생 이전 그러니까 60 년대생 70 년대 초반생들까지만 해도 사실은 하청이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원청에서 대규모로 채용을 하고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사람값이 귀하던 때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인구도 많잖아요. 70 년대까지 인구도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 정규직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은 비정규직 이런 걸 뉴스에서 봐도 사실 체감을 잘 안 하는데 공장 가서 바야흐로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라는 것들을 느끼는 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 무슨 커뮤니티에서도 보고 유튜브로도 봤지만 실제로 보게 되는 건 굉장히 다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들었던 어떤 청년은 이제 휴게실을 못 쓰게 한다는 걸 처음 안 거죠. 이제 자기 하청업체로 가면. 근데 아까 그 에어컨이 나오는 LG전자 그 가전제품 조립하는 그 공장하고 중공업의 차이는 뭐냐면 땀이 무지하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기를 쓴다는 거예요. 화기라고 하면은 이제 용접을 한다는 얘기인데, 용접을 하면 뭘 못 트냐면요. 에어컨을 못 켜죠. 선풍기도 못 틀죠. 왜냐하면 바람에 불꽃이 날아가면 화재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면 사실은 땀투성이가 돼서 물통 몇 개를 들고 이제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샤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샤워실을 못 쓰게 한다든가, 여긴 조합원만 들어가는 곳이다, 뭐 이런 식의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옷을 또 갈아입고 가고 싶은데 갈아입지 못하고, 그러고 뭐 이제 시내버스를 타려고 그랬는데 너무 냄새 난다고 안 태워주고, 이런 경험들을 사실은 이때 굉장히 많이 해요. 누적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정규직들, 조합원들, 이제 굉장히 시니어들은 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 걸 확인합니다. 그 근로계약서를 안 쓰게 해서 문제가 되는 사업장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설득하면 넘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4대 보험을 들면은 그 돈이 한 2-30만 원 되는데 거기서 얼마를 줄 테니까 하지 마라, 라는 방식에 굉장히 이제 잘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알바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고도 나겠죠. 가끔 나죠, 실제로. 어, 안 떼는 곳을 선호한다는 거죠. 저는 안 떼는 곳을 더 선호했어요. 어차피 평생 할 것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세금 안 떼고가 몇십만 원 차이가 나니까. 이런 방식으로 경험하면서 또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이 공장이라는 곳, 제조업에서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구나. 예, 또 하나는 뭐 이런 거예요. 300만 원이 아까 많잖아요. 이 대학생 관점에서 많아요, 사실은. 지금도 많죠. 많은데 거기서 이제 형들을 보는 거예요. 형들이라 함은 이제 이걸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되죠. 이게 300만 원이 많았다가 갑자기 4인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막봉이 되는데, 300을 받기 위해서도 매일 세븐 투 세븐을 근무하고 주말에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서 굉장히 안 좋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기계가 그 선반이 있거든요. 선반에서 뭘 깎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게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CNC라고 해서 컴퓨터로 하는 선반이, 우리나라가 자동화율이 세계 1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 제조업은 첨단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안 필요해지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0몇 대를 이 혼자서 2대를 맡았는데 나중에 3명이서 20대의 기계를 만질 수 있게 된다. 컴퓨터 이거 프로그래밍만 하면 됩니다. 숫자만 다이얼로 입력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 너무 이제 앞으로 여기서 계속 일하면 내 일자리가 이렇게 되겠구나, 내 일자리가 계속 녹는 거네, 라는 경험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직원이 되면 좀 낫겠지 하는데 안 뽑아주겠구나도 확인을 하게 되고, 정규직이라는 것들이 이 제조업체에서 어떤 위상인지에 대해서, 특히 이 지방에서의 제조업체에서 정규직이 대기업의 원청 정규직이 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걸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선택지로서 이제 최근에는, 이거는 이 연구를 할 때는 아니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지방에서 요즘에 공장이 사람을 잘 못 구해요. 그래서 누구를 쓰려고 하는지 아세요? 외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지난 정부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E7 비자를 많이 내줘서 외국인들을 많이 데려온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청년들이 없다기보다는 청년들이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가까워지는데, 청년들이 요즘에 택하는 건 이제 플랫폼 노동이고, 지역에서 조금 더 많이 이제 노동을 하고 많이 하고, 또 하나 문제는 보험 가입률이 떨어진다는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알바들도 하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동남권은 제조업이 있는 지역이니까 이제 공장을 경험한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1학년 때 1학기 마치고 여름에 가보고, 2학기 마치고 겨울에 가보고,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 가기 전까지 해보고, 제대해서 또 이제 공장 가서 알바해보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숙련 노동자입니다. 4년을 이렇게 방학을 보내고 나면. 근데 이제 4학년쯤 되면 이제 제가 취업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은 학과장인데 예전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취업 전담 교수 이런 것도 해 보면 제가 물어보죠. 뭐 "알바 맨날 공장 가서 알바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제조업체에서 너 안 뽑는데?" 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래도 대학을 나왔는데 그런 데를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제 논문의 제목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제가 대학을 나왔는데 이 경험하면 할수록 '여기는 내가 평생 일할 곳은 아니다.'라는 전망을 주는 것이 지금 지방에 있는 제조업체들 대부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계속 청년들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린 자동화를 한다. 청년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을 쓴다. 청년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자동화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이 상흔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 경험에서 느끼게 되는 이 차별의 경험, 그다음에 우리를 충분히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경험 같은 것들이 사실 이 친구들을 이제 제조업체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업체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구인 구직 관점에서 보면 구인난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좋은 처우를 해 주겠다고 매번 다짐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경험들의 누적으로 이제 지역 청년들이 제조업을 떠나서 '어떻게든 가능하면 떠야겠다.'라는 결정을 남학생들이 역설적으로 이 제조업체를 경험하면서 갖게 된다는 거고요. 일자리가 많죠. 근데 대부분 생산직이고 대졸 이상을 필요로 하는 관리직 일자리가 부족한데요. 대졸로 뽑잖아요. 근데 제조업체들이 내가 대졸 관리직이었나 생산직이었나 헷갈리는 일자리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오퍼레이팅 이런 거를 이제 또 관리직들이 하게 되면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딜레마 속에서 청년들이 지역의 주력 산업과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이고 공과대학을 나온다고 특별히 차이가 없는 상황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알바를 전전하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공장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아까 시험이 싫었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또 시험 공부를 하게 되는 게 남학생들이 많이 겪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부모님과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시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학교 주변에 이렇게 잘 보면은 처음엔 잘 안 보여요. 공무원 시험 한다고 떠나면. 근데 어느 날 되면 점점 등장하기 시작하죠. 예, 이렇게 먹자 골목에서 출몰하는 이제 학생들, 이제 우리 후배들과 한잔 하러 오기도 하고 뭐 공부에 지쳤으니까 이제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니게 되는데 근데 여기 옆에 써 놓은 게 뭐냐면 이제 뭐 혁신 도시들이 이제 지역에는 하나씩 있죠. 그쪽에 공공기관들이 오고 부처가 오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하면은 이 친구들이 잘 안 돼요. 거점 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또 가져가요. 그러면 거점 대학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 소재 대학 플러스 거점 대학을 다 해봐야 30%인데 이 70%의 학생들은 시험 경쟁에서 잘 못 이겨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이제 경남에는 LH가 있거든요. 토지주택공사가 있는데 예, 그 뭐죠? 저희가 143명을 지역 인재 채용 목표로 하는데 100명이 경상대 졸업생이 되는 경상대가 저희 거점 국립대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던 청년들은 또 이 게임은 또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뱅뱅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제조업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왔다 갔다가 '나 시험은 안 되겠다. 그냥 옛날 알던 형님이 부른 대로 가자.' 그럼 이 친구가 갖게 되는 이제 일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계속 안 풀리고 안 풀려서 가게 된 상황이라면 이제 어떻게 느낄까? 그래서 이게 남학생들이 많이 겪게 되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떠나게 된다는 하나의 얘기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여학생들 얘기를 사실은 처음에 소개만 하고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 이거는 뭐 사연에 대한 건 아니고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일과 고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거부하는 산업도시, 산업도시를 거부하는 여성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산업 가부장제다. 우리는 가부장적인 게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어요. 가부장제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꼭 산업이란 말을 붙입니다. 인더스트리얼 패트리아키인데 그렇게 붙이는 이유는 이 지역은 이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노동시장이 이렇게 생긴 덕택에 계속 온존 강화되는 가부장제다. 이런 방식으로 제가 좀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성들은 뭘 할까요?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 동남권의 여성의 일자리는 주로 단기직, 비정규직, 계약직인 거죠. 그 지방의 정규직 일자리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무원, 교사, 공기업 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더 있긴 해요. 은행.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이런 곳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일자리가 다수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커리어 패스 자체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성립이 잘 안 된다는 점을 사실은 지역의 여성을 볼 때는 사실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낙후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어떤 이제 여성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일어서기가 힘들다. 울산 같은 경우에 제조업만. 그래서 간호사, 유아교육사, 치위생사 이런 일자리가 그래도 할 만한 직장이라고 보고 뭐 다 계약직이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남학생이 얘기했군요.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 우리나라의 고용률 여성 고용률 꼴등은 울산입니다. 청년 실업률 1등은 울산입니다. 청년 고용률 꼴등도 울산입니다. 이런 이제 그 다음이 경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조업이 많은 동남권 일자리들이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뭐 있냐? 이제 여성이네요. 사무직이라는 건 사무 보조직이야 많은 경우에 간호사, 조무사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고 뭐 미용사, 피부 미용사가 있고 아니면 뭐 네일을 하고 싶고 정규직 본 적이 없다 잘. 예. 다 계약직 아니면 아웃소싱. 그 옛날에 조선소에서요. 그 무기계약직들을 어마어마하게 해고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6년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성 이제 사무보조직들을 해고를 막 한 거거든요. 이분들 어떻게 입사했냐면 처음에는 외주업체로 입사를 합니다. 서무, 격리, 비서 이렇게 들어와서 재계약을 2번 하고 나면은 이제 회사에서 또 채용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2번 재계약을 하고 나면 그때서 이제 32, 3살이 되면은 뭘 해주냐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줬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같은 일터에서 업체가 바뀌고 신분이 2번 바뀌면서 이제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해고를 당하는 거였죠.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을 해고하면 그 구조조정 TO에 잡히거든요. 희망퇴직 인원에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고용 안전에 뭔가 안전판으로 여성들이 동원된 건데 그런 게 이런 아웃소싱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들은 공무원 준비밖에 사실은 뭐 마땅하지가 않고 공장 말고는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울산이나 경남에서 주로 이제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고 이게 굉장히 성별화돼 있죠. 남학생들은 가보고서 단념하는 거라면 아예 애초에 문 자체가 열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고려해야 되는. 그래서 지방의 일자리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돌봄 일자리다. 핑크 칼라 잡, 우리 블루 칼라 생산직, 화이트 칼라 사무직, 그 다음에 핑크 칼라 돌봄 노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자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교사 이 일자리들의 특성은 뭐냐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어요. 경력이 올라가도 호봉이 잘 안 올라가요. 이직을 해도 잘 반영이 안 돼요. 연봉에 반영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아무 때나 들어가고 아무 때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 청년들 관점에서 인터뷰할 때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 이모도 하는 일이야. 엄마도 일하고. 근데 이제 그게 어때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달라진 조건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2004년 5년이 지나가면 대학에 남녀가 동수가 되고 지금은 여학생이 훨씬 많은 대학의 다수는 여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이제 윗세대하고는 본인하고 굉장히 다르죠. 예전에는 아들을 대학에 보낸다고 딸을 안 보내는 경우도 많았고 공순이를 만드는 경우도 많았고 이제 그런 거랑 지금 그런 경우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이 창원이나 울산 같은 곳들은 학비가 다 나와요. 회사에서 아빠들이. 그럼 대학을 안 보낼 이유가 없고 대학에 다 보냈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일자리가 없는 이제 이런 일자리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조업 일자리는 많은데 여성의 일자리는 없게 되고 나머지 일자리들이 질이 좋아야 되는데 그 일자리들은 이제 굉장히 핑크 칼라에 한정돼 있고 기업들은 사무보조직으로만 활용하려고 하고 아웃소싱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은 조교 연구원로 이제 다 계약직으로 또 뽑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우리 사회는 2000년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대학에 70%씩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죠? 지금 더 많이 들어가죠. 조금 더. 예, 그리고 여학생이 과반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일자리가 이렇다면 지방에 이제 머물 이유가 사실은 이게 가장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조업체에서 많이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현재는 경공업에서 조금 주거나 생산직 있거나 사무보조직만 주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조정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근데 좀 흥미로운 현상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제조업 문제에서는. 요즘에 공과대학의 여학생은 얼마나 될까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정부의 목표와 OECD의 기준은 30%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20%는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조업체에서도 사실은 여학생을 적어도 기술직을 뽑을 때, 엔지니어 자리를 뽑을 때는 그만큼 해야 되는데, 저런 데들을 대부분 부울경에 있는 회사들을 가게 되면은 5%를 잘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이 미래가 안 되는 거죠. 현재도 안 되고 미래도 안 되는 거고. 예를 들면 GM은 생산직도 여성을 50%를 고용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공장이 굉장히 재밌어요. 울산 공장은 여성이 5%가 안 되죠. 생산직. 평일에 가면. 근데 주말에 가잖아요. 알바로 중에 여성들이 제법 돼요. 3분의 1이 넘어요. 그러면 이 노동이 여성이 할 수 없는 노동이 아니고 여성을 안 뽑는 것이죠. 관행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사무직의 노동이라는 것들은 엔지니어의 일자리라는 것들 대부분 도면을 그리고 스펙을 보고 이런 종이로 하는 일들이에요. 컴퓨터 화면을 보는. 근데 채용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고 관행으로 안 뽑는 쪽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잘 안 보인다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공대도 뭐 이제 많이 가지만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여성 일자리 하면은 공무원,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핑크 칼라, 전문직 조금 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요 고리에서도 사실은 관행적으로 쓰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생산직에도 그렇고 화이트 칼라나 이 엔지니어직도 그렇고 제조업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안 본다는 거 사실은 굉장히 누락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20%가 공대를 가면 나머지는 사실은 제조업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죠? 그거는 사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럼 제조업 아니어도 되는데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경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력을 지방에서 자기 이름으로 경력을 가질 수 없다. 경력을 갖는다는 건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승진해서 내가 계속 임금이 올라가고 내가 지위가 좋아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전문가로 인정받아서 이 노동시장 전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랜서라도 내가 몇 년 차 경력이고 어떤 일들을 하면은 더 대우가 좋아진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곳이 요약하자면 비수도권입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일자리 사업 굉장히 많이 해요. 여성 일자리 사업 지자체들이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더 많이 해요. 근데 이 문제들은 대부분 이러한 이제 과제들은 노동시장 진입을 시키고 경력 단절 한 여성들을 집어넣지만 사실은 이 대학을 졸업한 이 여학생들이 갈 수 있는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공급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계인 거죠. 그래서 커리어 관점에서 보면 지방에 산다는 것이 경력 단절이거나 혹은 경력 봉쇄인 거죠. 여성들 관점에서. 그래서 여성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 세 가지를 하면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입니다. 문화가 네 번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야 할 거고 사실은 제도도 많이 바꿔야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요.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게 수량적인 일자리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질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요약하자면 경력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올려줘야 이분들이 조금 이것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아세요? 그 돌봄 노동의 비용을 올리면 곧바로 뭐죠? 세부담이에요. 예,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우회해 온 거예요. 그냥 값싸게 여성들을 쓰면서 사실은 이 공공 서비스라는 분야를 돌려온 측면도 이 여성들이 지역을 떠나게 하는 이슈와 연결이 사실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이런 문제를 풀 때 시험을 잘 보면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논점들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 떠나고 있는 거죠. 그 수도권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종을 제외하면 다 남초 지역입니다. 20살에 떠나는 거 24살에 떠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방을 20살에 떠난다는 거는 진학
위해서 떠나는 거고 24살에 떠나는 거는 일자리 때문에 떠나는 거거든요. 20살에 떠난 사람은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자리 때문에 떠나면 사실은 이제 여기서 희망을 못 찾은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20살에 그러니까 24살에 취업 때문에 떠나는 여성들이 영구히 떠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 지금 많이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성들은 일자리만 있으면 돌아오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좀 트렌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동남권을 얘기했던 이유는 제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동남권 여건이 제일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비수도권에서 사실이거든요. 음. 그러면 사실은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의 특징. 여성 관점에서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역에 있는 여성 청년 관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죠. 어차피 본인들에게 정규직 일자리가 없고 커리어 패스를 만들 수가 없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요즘에 부산이 2년의 골든타임에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국에서 그래도 수도권을 제외하면 서비스 일자리가 제일 많은 곳이 부산이거든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기도 하고 관광도 크고 마이스 산업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뭐 물류, 해운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일자리하고 비교하면 임금이 한 이제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떠나게 되는데 일단 부산으로 가가지고는 버텨 본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2년이라는 거예요. 2년 안에 정부 치기 하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요즘에 그런 고민을 부산 같은 곳은 합니다. 게다가 이 제조업 일자리라는 것들 점점 아까 이 경험을 하지만 점점 줄어든다는 거, 생산직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 하청을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전체가 줄어든다는 경험들을 하고 있고 지금 제조업들은 계속 요즘에 제조업이 잘 나가죠. 조선업이 잘 나가고 현대자동차가 잘 나가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이런 종류의 구조조정은 사실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걸 체감을 하는 거죠. 지역에서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친구들은 무엇을 선택하게 되는가. 이걸 다 너무 귀신같이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체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떠나게 되는 거고 지역에 있는 주력 산업은 여성을 거부하고 예. 그리고 이게 릴레이가 좀 있어요. 여학생들이 많이 떠나고 남학생들은 이 지역이 남초 지역이 되니까 또 떠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게 요즘에 저출생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개념적으로는 그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출생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좀 다르거든요.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자기의 그 임신이 가능한 기간 동안 아이를 낳을 의향이거나 실천이거나 이거는 선택 문제죠. 근데 조출생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조출생률은 뭐냐면 1000명 중에 아이가 몇 명 태어나냐. 그래서 이 지방은 어떤 거라고 설명하냐면 지역에 남게 돼서 정착할 수만 있다면 아이를 낳을 의향은 수도권보다 높아요. 물론 전반적으로 떨어졌지만 근데 아이가 안 태어나요. 왜냐면 여성 청년이 없어요. 잘. 이제 이런 게 이제 지방에서 벌어지는 인구의 소멸이라는 거고 사실은 지방 소멸이란 말 저는 한국에서는 하나도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본에서 온 말이거든요. 지방 소멸이란 말이. 마스다 보고서라는 보고서에 나왔던 표현인데 일본은 진짜로 그냥 완만하게 같이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그냥 잘 안 태어나고요. 지역에 살고 있지만 아이를 잘 안 낳고 딩크족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늙는다. 뭐 이런 거라면 우리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성들이 떠나는 거예요. 지방을. 청년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발생한 건 청년 유출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소멸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해결책이 안 나와요. 정확한 정교한 방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점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또 어떤 면에서 하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사무직 혹은 관리직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내가 생산직이랑 별 차이가 없네. 이 문제가 사실 많은 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구소들이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연구소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갑니다. 공장은 동남권에 있어요. 창원에 있어요. 연구소는 어디 있냐면 평택이나 화성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는 우리 취업하는 사람 관점에서 말하면요. 대졸자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제조업 벨트는 교과서에는 남동 임해공업지구라고 써 있거든요. 틀렸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사실 현재의 가장 큰 그 제조업 지구는 경기 남부와 충남이에요. 경기 남부와 충남을 합하면 GDP 기준으로도 크고
매출 기준에서도 큽니다. 근데 거긴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럼 대졸자 일자리도 다 이제 경기 남부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있는 지역에 부산대학교라는 데가 있죠. 부산에 가면은 부산대학교가 부산에서 제일 좋은 학교인데 거기 있는 기계공학과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청년들이 울산하고 창원에 일자리가 없어서 경기 남부에 자꾸 지원을 한다. 예전에 사실은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는 그냥 일반적인 학과가 아니고 동남권 전체 제조업을 총괄하는 가장 많은 인력을 공급하는 학과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갈 데가 없어서 경기 남부로 지원하게 되는 사정이 여기에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상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대졸자들이 하는 공과대를 나온 사람들이 다 가고 있고 공장도 가져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것, 주력 산업에서도 뭔가 생산직만 해야 되는 상황. 근데 다 대학을 보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지방에 있는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 창출 여력이 적고 일반적인 고용은 늘어나지만 지금 새로운 청년 세대들의 학력에 맞춰서 제공을 일자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서울이라는 도시를 인구 관점에서 한마디로 인구 동태 관점에서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20대를 전국에서 빨아들여서 30대에 쫓아내는 도시예요. 경기도로 배출하는 도시예요. 원래 서울은 20대 대학을 입학할 때 이제 빨아들이고 취업으로 한번 빨아들인 다음에 언제 배출을 하냐면 30대에 배출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신축 아파트의 신혼살림 내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트렌드가 줄었어요. 20대 빨아들이는 건 맞는데 30대 배출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혼을 별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수도권 집중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좋은 일자리에 못 가고 있고 게다가 집값도 비싸고 연애 결혼 출산 이런 거 한 단계씩 밀리고 누구는 또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인구가 나가는 흐름이 줄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선순환이 깨진 거거든요. 수도권 관점에서. 근데 여기도 원래 동남권 같은 곳은 선순환이 있었어요. 다 일단 부산으로 20살을 부산이 빨아들여요. 동남권에 20살을 다 빨아들인 다음에 이제 다시 뱉어요. 양산, 뭐 김해 이런 데 신축 아파트로 뱉는 거거든요. 원래 이 지역의 모델이라는 거. 혹은 울산이나 창원이나 거제로 뱉는 거죠. 남성이 취업되면 여성이 따라가는. 근데 이제 그것도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전국에 있는 지역들이 이 순환이 깨진다는 얘기는 재생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되고 뭔가 이 완충 기제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합계 출산율의 위기를 봤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인구까지. 그리고 이 지역 관점에서는 이제 뭐냐면 약간 또 이런 로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남성들은 아빠 세대를 자꾸 생각해요. 혼자 벌어가지고 내 식구 먹여 살렸던. 집에 들어가면 아빠가 퇴근할 때 된장찌개와 삼겹살을 구워놓고 계란 후라이를 또 주면 되나요? 원래 이제 그런 메뉴를 주는 그런 경제를 생각하는데 가족 경제를 생각하는데 사실 전국적으로는 깨졌어요. 예전에 이미 IMF 때 셀러리맨 종신고용은 깨졌죠. 아빠 힘내세요 노래 나올 때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노래 되게 슬퍼요. 그 노래 잘 생각해 보면 슬퍼요. 아빠가 힘내야 되는 상황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 더블 인컴으로 다 사실은 전국적으로는 바뀌었죠. 근데 사실은 이 동남권 같은 지역은 남아 있던 거죠. 그 전까지. 왜냐하면 너무 수출이 잘 돼가지고 고용이 잘 돼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임금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돈 벌고 엄마는 집에서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학원에 보내주고 이제 이런 게 가능했던 경제죠. 그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근데 그 권능을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점이 또 지역에서 남학생들 뭐 이제 열패감일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생각들이 와해되고 뭔가 무너진다는 감각은 그런 거죠. 뭐 그렇다고 남학생들이 옛날 낭만적인 태도로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내가 그거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여성들이 만약에 잔류해 있는 여성들은 그런 가족을 또 기대할 수 있잖아요. 벌이가 되는 정규직 남자를 만나 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어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걸 늦게까지 더 본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에서 이제 또 잔류해 있는 사람들에겐 딜레마를 또 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노동은 다 와해되고 있잖아요. 정규직이 없어진 건 물론이고 사실은 고용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굉장히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지역이 더 큰 아노미에 빠지는 거죠. 미리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예방 주사를 맞았다면 맞벌이가 기본이고 엄마가 육아휴직을 나간다면 아빠가 육아휴직을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고 여성도 같이 일해야 되는 거고 이런 규범 속에서 산 경우와 아빠가 혼자 생계부양자를 했던 집은 굉장히 다른 거죠. 그 집에서 경험했던 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측면 여성들 관점에서는 지방을 사실은 그게 더 떠나게 만드는 유인이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사실은 이 인구 유출의 속도를 높이고 우리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종류의 가족 경제를 사실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이제 부서졌는데 여전히 낭만주의적인 태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원래 권능이 없던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여성들은 뭐 지역에서 언제 우리한테 뭘 가진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각과 있던 게 없어지는 것도 다른 감각이에요. 있던 게 없어지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있던 게 없어졌다니까요. 게다가 이 남성에 대한 기대는 지역 사회 안에서 높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뭔가 괜찮은 일자리여야 한다. 울산에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볼멘 소리를 많이 합니다. 남학생들이 이제 남성 청년들이 일하는 청년들이 내가 원청 정규직이 아니라고 내가 결혼을 못하는 것 같아요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역 안에서 너무 편차가 크니까. 근데 왜 그런 걸 하냐면 예전에 아빠 세대가 갖고 있는 이 권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를 하는 게 지역에서는 또 자연스럽기도 한 거죠. 그러한 이제 자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제 전국적으로도 사실은 다른 종류의 가정, 그다음에 다른 종류의 역할, 기대 같은 게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사실 또 확산될 필요가 있기도 하고 왜 이런 게 작동을 했는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족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도 먹고 사는 문제, 노동, 그다음에 재생산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인구를 통해서 확장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고민을 더 키워갈 필요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그 공장에 갔다가 공장으로 평생 내가 알바는 했지만 일을 할 수 없겠다라고 했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했어요, 제가.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이 가는 거죠, 사실은. 합격하지 않으면 시간이 계속 가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됐어요. 그게 굉장히 잘 된 거죠. 왜냐면 아빠들이 정년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근데 그게 저는 시효가 만료가 거의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규직으로 생산직을 대량으로 뽑았던 거는 70년대 초반부터 중반생이 끝이에요. 그 뒤에 우리 사회는 한 번도 생산직을 대규모로 그렇게 뽑은 적도 없고 게다가 대졸자가 굉장히 늘어났고 예전 같은 그런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CEO가 다가왔다라고 보는 거는 아빠의 그 벌이에 기대서 내가 그냥 시간을 죽이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쉬었음 상태로 계속 갈 수 있었던 건 이 권능과 연결돼 있던 건데요. 그 재력과 이게 굉장히 지금 한계에 이제 점점 다가오고 이건 뭐 과학적인 거죠. 그냥 인구가.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일하는 경험, 일하는 것과 연결돼 있는 고민이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 이제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고 이 지역에 내 일자리도 없고 계속 떠나게 되는 이 청년들에 대한 질문과 다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뭐 제가 뭐 정책을 전공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메가시티 해가지고 좀 이런 문제가 풀릴까? 뭐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부산이 제조업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다시 갑자기.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울산이 우리나라 최고의 서비스 섹터를 가진 도시가 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부산, 울산, 경남을 잘 연결하면은 서비스업도 하고 제조업도 하고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초강력 뭐 도시 뭐 이런 거랑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되려면은 사실은 뭐 교통망도 굉장히 개선돼야 되고 자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그 파주 사는 사람하고요 그다음에 분당 사는 사람 용인 사는 사람 그다음에 인천 사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홍대 앞에서 술을 마시면 집에 몇 시에 갈 수 있나요? 11시엔 갈 수 있어요. 11시에는 빨간 버스 그다음에 G버스 그다음에 GTX 그다음에 지하철을 연결하면 갈 수 있어요. 물론 다음날 숙취에 힘든 거는 다른 얘기니까. 근데 만약에 부산의 서면에서 울산에 사는 친구, 양산에 사는 친구, 김해에 사는 친구가
맥주를 한 잔 먹고 몇 시에 집에 가야 할까요? 9시 넘어가면 못 가요. 그럼 2시간이 사회적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중교통망 특히 이제 전철이라고 하는 거, 지하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 그럴 경우에는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또 동네에 가서 또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데 조금만 외지면은 1시간에 한 대가 안 오는 지역이 돼서 사실은 집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면 자가용이 필요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이 차를 안 사죠. 수도권은 특히 더 안 사죠. 살 필요가 없고 있으면 골칫덩어리예요. 근데 그러니까 안 사는데 지역은 차가 필요해요. 이 얘기는 어른들의 경제인 것이고 지금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살 수 없는 경제라는 얘기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아이디어들도 뭐 이제 하다 보면 또 메가시티 되면 많이 투자 받으니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생산직도 원청 아니어도 돈 많이 주게 해소가 되면 도움이 될 거고, 내가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주는 것도 방법이고, 뭐 그다음에 뭐 서비스 섹터들을 굉장히 키워가지고 지방에다가 투자하고 설치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제조업에서 여성들을 많이 뽑는 건 좀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제조업 근무를 또 여성은 희망하냐, 이 질문도 사실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공대 가는 만큼은, 공대 여학생이 가는 만큼은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문제가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 미시적으로는 알바를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문제와 우리 사회가 겪게 되는 지역이 굉장히 수축된다, 인구가 유출된다라는 문제가, 이러한 이제 문제들과 얽혀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고려 자체가 하나만 바꿔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대별 경험의 차이가 있고 성별 경험의 차이가 있고 어떤 노동을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뭐 뒤에 재생산의 문제, 고령화 이런 걸 같이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풀고 있다고 또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갖고 고민을 공유했고, 이제 좀 질문과 응답을 받으면서 제가 또 궁금하신 것들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